아메리카 세 번째 시간, 아메리카의 초국적 기업. 선생님이 아메리카는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초국적 기업이 있다라는 거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했어요. 자, 여기는 이제 델몬트라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와봤는데, 얘네가 과일을 파는 회사야. 대표적인 이제 미국 회사고, 이런 회사를 초국적 기업이라고 하는데, 델몬트 바나나 한번 볼까요? 자, 델몬트 바나나. 엄격한 품질 관리를 기본으로 민다나오 섬에 위치한 전용 농장에서 1년 내내 생산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다른 거 볼까요? 오렌지를 한번 볼까요? 오렌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며 당도가 높고 가집이 풍부한 겁니다. 블루베리 볼까요? 블루베리는 칠레에서 수확된 블루베리. 와, 이거 한 나라에서 수확된 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아보카도 어딘지 한번 맞춰볼까? 아보카도? 아보카도. 자, 일조량이 풍부하고 토양이 비옥한 아보카도. 멕시코에서 생산된대요. 이런 게 전형적인 초국적 기업이죠. 사과, 혹시 우리나라 아닐까? 사과. 오! 경북 지역이 우리나라네. 사과는 우리나라거든. 와, 토마토 볼까? 토마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팔 때는 토마토랑 사과는 우리나라 걸로 해서 팔고, 또 다른 나라에 팔 때는 우리나라 사과가 아니라 뭐 그 나라에서 나는 과일을 팔 수도 있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다시 미국에 와서 포장해서 수출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필리핀에서 바나나 땄으면 거기서 포장해서 바로 수출을 하는 거죠. 델몬트라는 회사는 1892년에, 1892년? 엄청 오래됐네. 전용선이 있어요. 델몬트 배가 있고 100여 개국에 신선한 과일을 공급하고, 농장이 엄청 큰 농장이 있고 전 세계 40개 이상의 물류 가공센터가 있어서 좋은 과일을 배송을 합니다. 아메리카 세 번째 시간, 아메리카의 초국적 기업. 1번 똑같이 쓰세요. 초국적 기업이란. 아이고, 여기 좀 번졌습니다. 좀 지울게요. 아이고, 다 지워졌네. 다시. 초국적 기업이란. 작은 제목, 초국적 기업의 의미와 발달 배경. 초국적 기업이 뭐고, 왜 이렇게 초국적 기업이 많이 생겼는지, 그거를 발달 배경이라고 하네요. 자, 초국적 기업이란 본사가 있는, 여기 사무실이 있어. 그럼 뭐 어떤 특정 나라가 있겠지? 이거를 그냥 우리는 본사, 원래 사무실, 본사가 있는, 이게 뭐 어떤 해당 나라가 있을 거야. 본사가 있는 국가가 있고, 해외 여러 국가에 뭐 자회사를 둘 수도 있고요. 지사를 둘 수도 있고요. 연구소를 둘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 공장을 둘 수 있죠. 이거는 자기 국가가 아니라 해외에. 이렇게 운영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제품을, 여기서 이제 제품이 만들어져. 이 제품을 자기네 나라만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기업. 이거를 초국적 기업이라고 해요. 자, 초국적 기업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런 초국적 기업이 왜 생긴 거지? 한번 두 번째로 가죠. 왜 생긴 건지, 얘가 의미였죠. 그럼 발달 배경을 한번 볼까요? 발달 배경. 발달 배경. 이게 예전에는 이게 초국적 기업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왜 발달했냐면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했어요. 교통. 뭐가 발달하면은 초국적 기업이 발달한다? 교통하면 항상 따라붙는 애, 바로 통신이죠. 통신이 발달하면서 전 세계가 그냥 교류가 어떻게 됐어? 전 세계 교류가 활발해졌습니다. 세계는 그냥 하나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뭐 이렇게 가는 것도 가깝고 연락하는 것도 가까워요. 자, 요런 상태에서 성장을 했어요. 교통 통신이 발달하면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세계 무역기구.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기네 나라 안에서만 물건을 팔고 다른 나라가 물건을 파는 거를 통제하는 어떤 커다란 시스템이 없었는데 세계 무역 기구라는 게 WTO 이런 단체가 등장해서 나라하고 무역을 하는 거를 이 무역 기구에서 총괄을 하게 된단 말이야. 자, 이런 게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그래서 꼭 외우세요. FTA. 자, 세 번째로 나오는 것 같은데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물건을 사고 팔 때 자기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라는 걸 문다고 그랬어. 이 관세를 없애는 거를 자유무역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너희 나라랑 우리나라는 FTA를 맺자. 관세를 없애자. 왜냐면은 옛날에는 서로 물건 주고받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니네 물건도 우리가 사고 우리도 니네가 사는데 귀찮게 저거 관세 물지 말고 그냥 우리는 그냥 같은 나라라고 생각하자 하면서 이런 거를 많이 맺게 돼요. 이렇게 하면서 경제활동, 즉 물건을 팔고 돈을 버는 게 자기네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계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파리바게트가 우리나라 말고 프랑스에 가가지고 대박을 쳤대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먹는 빵은 바게트라든지 그냥 걔네는 빵을 밥처럼 먹어. 근데 우리는 파리바게트를 밥으로 먹는 게 아니라 단팥빵, 간식으로 먹잖아. 그래서 그 프랑스에 있는 사람이 원래 빵의 본고장이 프랑스인데 우리나라 파리바게트 빵을 보면서 오! 신기하네. 너무 맛있네. 외국에서 되게 잘 팔린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우리나라만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 많이 수출을 하고 물건을 판단 말이야. 이게 전부 다 경제활동의 세계화죠. 자, 초국적 기업은 활동 범위를 점차 넓혀갔습니다. 특히 경제 규모가 큰 미국에서는 자, 이렇게 초국적 기업의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세계적인 초국적 기업이 많아 세계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오늘날 브라질, 멕시코 등의 국가에도 자, 오늘날에는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이 선두주자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 멕시코 이런 데도 초국적 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버거킹, 나이키 대표적인 초국적 기업이죠. 다 미국 겁니다. 자, 이 초국적 기업이 어떻게 전 세계에 물건을 만들고 판매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초국적 기업의 글로벌 생산 체제와 특징. 어떻게 그냥 기업과 초국적 기업은 뭐가 좀 다를까? 그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초국적 기업은 경영의 효율을 높이고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경영의 효율. 자, 우리가 효율성 있다 그러면은 나 오늘 공부를 되게 효율적으로 했어. 그러면 짧은 시간 안에 공부를 좀 많이 하는 걸 우리가 효율성 있게 했다라고 그러거든. 근데 경영을 효율성 있게 했다라는 건 경영은 그 회사 살림이야. 자,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윤은 남는 돈인데 극대화.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게 기업의 목적이죠. 그래서 조금 돈을 많이 벌려고 한마디로 이것저것 아껴야 되잖아. 그래서 본사, 사무실이 있고요. 자회사, 자가 이제 자식회사야. 얘는 본사고 자식회사. 그 다음에 연구소, 생산 공장을 예전에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 다 설치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니 생산 공장은 어떤 데다 설치하면 좋을까? 그냥 노동력이 싼데 아까 우리가 뭐 인도 전에 배웠잖아. 이런 데는 인구가 많다고 그랬잖아. 아프리카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잖아. 이런 데 공장에서 일하면은 사람들 임금을 적게 줘도 되니까 그 생산 단가가 낮을 거 아니야. 그래서 생산 공장은 그런 데다 두고 연구소는 좀 똑똑한 애들이 많아야 되겠지. 그럼 똑똑한 나라에다 두고 본사는 뭐 이걸 만든 회사에다 두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국가나 지역에 얘네를 배치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서로 다른 국가의 배치, 이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공간적 땡땡이라고 한다. 분업. 당연하지.
뭐 이런 거 같은 나라에 있을 필요가 없을까? 근데 옛날에는 본사에서 이 물건을 만들자 그러면은 이제 본사 사람들이 공장에 가서 물건 잘 만들고 있나 좀 감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가까운 곳에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카톡으로 거기 영상 통화 해보자. 그 물건 잘 만들고 있니? 뭐 이런 걸 할 수 있고 뭐 연구소가 그냥 먼 나라에 있으면 어때? 줌으로 회의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그리고 본사 직원이 출장 가가지고 생산 공장 한번 쓱 들러보고 되는데 뭐 비행기도 자주 뜨고 예전에는 뭐 배를 타고 갔다면 이제는 직항 비행기가 생겨서 갔다 온다든지 하기에 너무 좋아졌어요. 선생님 그런데 왜 이렇게 공간적 분업을 하나요? 근데 기업은 그냥 결론으로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니까 돈 벌려고. 자, 이처럼 초국적 기업의 활동은 특정 지역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연구개발, 생산, 판매 등 각자 전문화된 핵심 기능을 수행하기 유리한 지역에 나눠서 한다. 당연하죠. 오늘날 초국적 기업은 본사의 모든 권한이 본사에서 모든 권한이 집중되지 않고 여러 국가에 분포하는 자회사가 비교적 동등한 지위를 가지면서 본사가 이제 미국 본사가 있어. 자, 이건 적지 마세요. 본사가 있는데 뭐 저기 생산 공장이 너무 먼 나라에 있어. 그러면은 그냥 여기에 자회사를 하나 두고 그냥 니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얘네가 자회사라는 거는 원래 자식이라. 그래서 자식이 엄마 말을 막 들어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 그냥 동급이야. 엄마랑 자식이랑. 그래서 본사하고 자회사가 약간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지 일이 빨리 되니까. 그래서 초국적 기업은 본사가 모든 권한을 집중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델몬트가 우리나라에 자회사가 있어. 근데 아까 사과 같은 거는 우리나라 거를 썼잖아. 근데 막 미국 본사에 가서 여기 한국에 사과 팔까요? 이런 걸 물어보지 않고 그냥 우리나라 자회사에 우리나라 직원이 있어. 한국 사람들 사과 좋아해서 델몬트에서 사과 팔면 대박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아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자, 여러 국가에 분포하는 자회사가 비교적 동등한 지위를 가지면 수평적으로 이렇게 동등하다는 거를 A랑 B가 있는데 얘가 높고 얘가 낮아. 그럼 우리는 이걸 수직적이라고 표현하고요. A랑 B가 있는데 서로 동급이야. 그러면은 수평적이라고. 근데 오늘날 예전에는 수직적 구조가 많았어. 그래서 저기 부사장님, 전무님, 상무님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다 누구 매니저님 하면서 회사에서도 그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없이 수평적 구조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게 초국적 기업에서도 수평적 구조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초국적 기업 또 생각나는 거 없나요? 넷플릭스 대표적인 초국적 기업이죠. 그냥 여러 나라에서 만든 컨텐츠를 넷플릭스가 투자를 해가지고 그냥 서비스를 딱 해요. 얘는 공장도 필요 없네. 초국적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자, 초국적 기업의 입지와 이전이 지역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 초국적 기업의 입지, 그 다음에 이전, 그게 어떤 지역에 미친 영향. 옛날에는 초국적 기업이 없었는데 요즘엔 초국적 기업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동네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자, 첫 번째, 초국적 기업의 입지와 해외 이전의 까닭. 초국적, 아까 얘기했는데 돈 벌려고 이렇게 이전한다고? 교과서에서는 돈 벌려고 이렇게 안 쓰고 좀 멋진 말을 쓰니까 좀 싼티나잖아. 고급진 말로 한번 어떻게 표현했는지. 이전의 까닭.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지리 파트가 많아서 선생님이 좀 교과서를 좀 보여주면서 했는데 오늘은 지리 파트가 아니라 설명과 이해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직접 필기하면서 설명할게요. 자, 아메리카의 많은 초국적 기업은 생산 비용을 줄이고자, 그러니까 돈 벌려고 생산 비용을, 물건을 만드는데 비용을 줄이고자 국내에 있던 공장을 여기 이제 그 노동력, 임금, 돈, 그러니까 월급이 비싸. 사람들이 월급을 많이 달래. 그러니까 조금만 돈 줘도 일하는 공장으로 이사를 가자. 그래서 해외로 옮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원래 우리나라에 공장이 많았는데 우리나라 공장도 외국으로 굉장히 많이 갔어요. 외국 사람들은 지난번에 선생님이 인도 유튜브를 봤는데 빨래를 하는 도비공이 빨래 한 장을 하면은 100원을 받더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노동력이 싼 거지. 인도 같은 나라는. 해외로 옮기는 경우가 많다. 또한 판매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제품의 수요가 많은 국가로 이전하기도 하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신발을 파는데 그 신발을 계속 수출을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에서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하느니 아유 그냥 니네 나라 신발은 니네 나라 공장에서 여기서 만들 테니까 그냥 바로 소비를 해버려라. 대신 어떤 신발 어떤 디자인 그다음 마케팅 이거는 본사에서 알아서 할게. 이런 거. 그러니까 생산이 해외가 생산. 그러니까 파리바게트가 선생님이 프랑스에서 대박을 쳤지. 그러면은 여기서 한국에서 만들어서 그 빵을 배에다 싣고 가면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 프랑스 공장에서 선생님 파리바게트가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프랑스 공장에서 직접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주는 거지. 그래서 그 판매 시장 그래서 제품의 수요가 많은 국가로 이전을 해요. 자 여기는 이제 임금이 저렴해서 이전하고 여기는 제품 수요가 높은 곳으로 이전하고요. 세금 혜택이나 정부 지원 등 기업 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찾아 이동하기도 합니다. 자, 어떤 나라는 제발 우리나라에 공장을 건설해 주세요. 저희가 그러면은 세금도 혜택 드리고요. 정부에서 돈도 줄게요. 왜냐면은 자기네 나라에 공장이 들어오면은 자기네 사람들이 취직이 되잖아. 그러니까 막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공장. 자, 실제로 우리나라 삼성이 뭐 반도체 공장을 이제 우리나라에 짓는데 뭐 수원에 할까 용인에 할까 근데 막 수원 시장이 나와서 아이고 제발 수원에 해주세요. 용인 시장이 나와서 제발 용인에 해주세요. 막 파주 시장이 나와서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시 해주세요. 왜냐면 그 시에 해야지 그 시가 발전을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취직이 되면 그 취직된 사람이 또 세금을 많이 내. 그럼 그 시가 투자를 해서 그 시가 잘 살아. 그럼 그 시장은 뿌듯하겠지. 내가 시 운영을 잘했나 보다. 그러니까 서로 데리고 오려고 좀 영업도 하고 유치를 한답니다. 자, 예를 들어 멕시코는 소비 시장이 큰 미국과 가깝고 자, 미국이 있고요. 멕시코가 그 밑에 있어요. 멕시코. 이 멕시코에는 많은 초국적 기업의 생산 공장이 있어요. 생산 공장. 미국이 본사가 있는데 생산 공장을 필리핀에 두는 것보다 지리적으로 멕시코가 좀 가깝죠. 근데 멕시코랑 필리핀이랑 어차피 그 그러니까 월급, 임금이라면 헷갈리지. 월급이 비슷하다면은 좀 가까운 멕시코에 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멕시코에 많은 초국적 기업들이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정부도 이걸 너무 좋아해. 좋아요. 저희 정부가 이렇게 공장을 세우는 거를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초국적 기업의 입지, 해외 이전의 까닭은 이제 돈 많이 벌려고. 결국은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멕시코에 많다. 특히 멕시코에 자동차 생산 공장이 조금 많이 있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 우리가 입지 조건이라고 그래서 그 초국적 기업이 되게 좋아하는 장소? 입지? 이런 거. 우리 뭐 아파트인데 어떤 아파트가 입지가 좋냐?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고 마트가 있고 뭐 영화관이 있고 그러면 저 입지 좋은 아파트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국적 기업의 입지는 요렇게 뭐 제품 수요가 있다든지 임금이 싸서 공장을 만들기 좋다든지 요런 곳에다가 이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초국적 기업이 또 하나 알아볼게요. 초국적 기업의 입지와 해외 이전. 아까 해외로 왜 이전했냐 까닭을 했죠. 이전에 따른 지역 변화. 그냥 한 나라에서 공장이나 연구소를 다 두지 않고 이렇게 여러 나라로 분산을 했을 때 지역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자, 초국적 기업의 연구시설이나 생산 공장이 들어서는 지역은 새로운 산업단지가 조성돼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산업단지. 친구들은 생각이 없겠지만 지금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는 청년들은 이런 게 오면 좋아요. 그래서 산업단지가 생기니까 일자리 생기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원래 뭐 물건 같은 거 못 만들었어. 근데 여기서 이제 산업단지 뭐 공장이 생겨요. 공장이 요즘 이렇게 굴뚝 나오는 공장은 없지만 그럼 여기서 또 일을 배워. 뭐 자동차 공장이 생겼어. 원래 이 나라는 자동차를 못 만들어. 근데 자동차 공장이 생겨서 슬쩍 기술을 좀 배워. 기술 이전 받아. 그래서 조그맣게 뭐 자동차 부품 공장을 자기 스스로가 만들 수가 있어. 그러면은 이 동네의 지역 경제, 지역 경제, 이 동네에서 돈을 버는 것들이 활발해지겠죠. 그리고 활성화됩니다. 자, 이거는 좋은 점이야. 좋은 점. 근데 초국적 기업의
공장이 이쪽으로 왔을 때 안 좋은 점도 있겠죠. 안 좋은 점은 공장에서 나쁜 물질이 나오겠지. 유해 물질, 매연 같은 거. 그 다음에 산업 폐기물, 쓰레기, 이런 게 나오면은 환경이 어떻게 돼? 환경은 안 좋다. 자, 그래서 일자리가 생겨서 좋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요런 위험 요소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조금 위험하지만 좀 감수하고라도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초국적 기업의 공장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초국적 기업의 주요 시설이 해외로 빠져나간 지역. 자, 원래는 이 초국적 기업 공장이 뭐 A라는 나라에 있었어. 여기 공장을 만들었어.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막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느 날 B라는 나라를 봤더니 와, 여기다 옮기면은 원래 물건 만드는데 100원이 드는데 여기는 50원밖에 안 들어. 그러면은 딱 이제 그 기업의 대표들이 회의를 해서, 사장님 옮길까요? 안 옮길까요? 그래서 이번에 옮기도록 하지. 옮긴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옮겼어? 그럼 이 A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다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겠지. 이게 이제 실업. 일자리 잃는 걸 실업이라고 그래요. 실업률이 높아진다. 인구도 여기 공장이 있어서 근처에 막 가게 하던 사람들, 식당 하던 사람들이 여기 장사 안 돼. 그래서 나 이사 갈래. B로 이사 갈래 하고서 인구도 줄어들어. 그러면은 이 나라 A 지역의 경제는 어떻게 됐을까? 폭망합니다. 침체. 이런 사례가 있는데 바로 미국의 디트로이트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미국에는 디트로이트, 자 여기다 적을까요?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외웠어. 디트로이트 자동차 산업. 근데 여기서 이게 미국의 도시예요. 옛날에 여기서 자동차를 직접 만들었어. 자동차 공장이 있었는데 미국보다 멕시코가 더 싸잖아. 그러니까 이 공장을 그냥 멕시코로 이전을 했어. 멕시코로. 그래서 이 디트로이트가 이제 좀 약간 살기 좀 어려운, 약간 폭망? 미안해, 폭망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초국적 기업 시설이 해외로 이전할 때는 그 나라의 그 도시의 경제가 침체될 수 있습니다. 친구들 실리콘밸리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인데 실리콘밸리는 샌프란시스코와 세너제이 일대에 있는 첨단 기술 연구 단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첨단 기술 연구 단지, 우리가 뭐 주로 IT라고 하는 이런 단지가 있어요. 지역이 정보기술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까닭은 주변 대학에서, 근데 왜 하필 실리콘밸리에서 저렇게 IT 산업이 발달했을까? 주변 대학에 공부 잘하는 인재가 배출되고 기업과 학교가 협력하여, 그래서 여기 이제 회사가 이렇게 있으면은 미리 이제 여기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애들 중에, 이게 학교야. 학교 이렇게 생겼나? 미리 쟤 공부 잘하는데 쟤 졸업하면 우리 회사로 이제 오도록 합시다 고 뭐 미리 계약을 하는 거야. 그럼 이 친구도 나 공부하는데 취직도 미리 되고 좋네, 열심히 공부해야지 해서 높은 수준의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또한 미국이라는 큰 규모의 시장이 있어서 전 세계 많은 기업이 진출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다. 미국은 인구도 많고 경제 대국이죠.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성장할 수 있었대요. 하지만 기업들의 밀집은, 기업들이 모여 살아요.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한다. 모여 있는데 어떤 부정적인 영향일까? 이곳에는 집값과 임대료가 치솟고, 자 실리콘밸리에 이렇게 이제 회사들을 막 들어서니까 선생님 좋잖아요. 뭐 일자리도 되고, 근데 주변에 집값이 오른대요. 여기에 다 인구가 갑자기 몰리니까 교통 혼잡 문제도 심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실리콘밸리는 인재가 많고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진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선호한다. 그래서 우리도 실리콘밸리 쪽으로 취업해서 너무 있어 보이는데 공부 잘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실리콘밸리로 가서 난 여기서 박사학위를 따고 미국에서 공부를 더 한 다음에 실리콘밸리에 취직할 거야. 뭐 그런 붐이 일기도 했었죠. 아까 선생님이 그 디트로이트라는 도시가 조금 폭망하는 분위기라고 했는데 저희도 사례가 나왔어요. 미국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는 1950년대에는 미국 최대 공업 도시였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서 자동차 산업이 중심지였지만, 하지만 20세기 후반에 미국 내 자동차 산업이 쇠퇴하고 생산 공장이 더 낮은 임금 조건을 찾아 멕시코로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면서 도시가 침체했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 도시가 망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냐? 그게 아니라 이게 2013년 신문인데 2023년 신문에 디트로이트가 변했다는 거. 뭐냐? 전기 자율 주행 자동차 도시로 변하는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업은 망했지만 디트로이트가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땡땡 자동차 테슬라가? 자동차 기업은 옛 미시간 중앙기차역을 고쳐 전기 자율 주행 자동차 연구단지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디트로이트가 다시 자동차 관련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데는 정부와 시의 기업 유치 정책이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어떤 시가 활성화되다가 빠져나가서 폭망하면 또 다시 다른 거 유치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 시의 시장을 잘 뽑아야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